오늘 들려드릴 사연은 조용한 골목 끝 작은 단독주택에서 살아가던 한 여인의 이야기였습니다. 그 여인은 바로 35살의 이소연이었습니다.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려요. 새로운 이야기의 원동력이 됩니다. 이소연은 세상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왔고 누구보다 조용히 자신만의 일상을 지켜내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조용함은 평온함 때문이 아니라 남모를 상처를 끌어안고 살아온 긴 세월의 흔적이었습니다. 3년 전 남편 김한석이 빚만 잔뜩 남긴 채 사라져버린 그날 이후 그녀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서류 한 장, 메모 한 줄 남기지 않은 채 흔적 없이 사라진 남편의 뒷모습은 무언가에 쫓기듯 불안했고 그 불안은 고스란히 남은 사람의 삶을 흔들었습니다. 소연은 남편이 사라지고 난 뒤 집으로 빚독촉 전화가 쏟아졌고 문을 두드리는 소리조차도 공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녀는 회사를 다니며 하루하루를 가까스로 버텼습니다. 그동안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한 경험이 그녀의 마음을 더욱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소연은 꿋꿋하게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단 한 사람, 윤다혜라는 이름의 26살 젊은 후배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혜는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 따뜻했고 실제 가족처럼 소연을 챙겼습니다. 힘든 일을 겪은 선배라며 차 한 잔이라도 건네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그저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작은 평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잠잠한 물 위로 다시 돌멩이가 던져지며 거센 파문이 일어나기 마련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소연은 회사에 출근하기 위해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람은 서늘했고 출근길 사람들의 표정은 늘 그렇듯 무표정했습니다. 그런데 등 뒤에서 갑자기 그녀의 이름을 아는 듯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소연 씨 맞으십니까? 소연은 순간 몸이 굳어졌습니다. 그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묘하게 무거운 분위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뒤돌아보니 낯선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단정한 차림이며 눈빛은 범상치 않았습니다. 그는 명함을 내밀며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저는 금융범죄수사팀 최상원 경위입니다. 잠시 이야기 가능하실까요? 소연의 심장은 쿵 내려앉았습니다. 3년 전 남편이 남긴 상처가 마치 다시 입을 벌리듯 아프게 스며들었습니다. 김한석 씨에 관한 일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소연의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그녀는 최대한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 이제 제 인생과는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최상호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오히려 위험합니다. 김한석 씨가 최근 목격되었습니다. 그 말은 소연의 일상을 한 번에 흔드는 돌풍이었습니다. 사라진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남편이 아니 더 이상 남편이라 부르기도 싫은 사람이 다시 나타났다는 사실은 소연의 모든 감정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녀는 눈빛을 피하려 했지만 최상원의 목소리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김한석 씨가 사라졌던 이유, 그가 만든 빚의 출처, 그리고 최근 나타났다는 정황까지 단순한 가출이 아니었습니다. 소연은 숨을 크게 들이켜며 겨우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 사람이 다시 나타났다는 것이 저와 무슨 상관입니까? 분명히 관련이 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소연 씨에게도 위험이 갈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주변이 조용해지고 소음이 멀어지는 듯 했습니다. 버스 멈추는 소리도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귀에는 오직 위험이라는 말만 울리고 있었습니다. 최상호는 계속해서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남편분이 최근 누군가와 접촉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소연 씨 이름이 언급되었습니다. 소연은 그 말을 듣고 차가운 공기를 들이마시듯 숨이 가빠졌습니다. 떠난 사람은 왜 다시 자신의 삶을 흔들러 오는 것인지, 왜 이렇게 평온함은 오래 허락되지 않는 것인지 답답했습니다. 제가 무슨 위험에 처한 건가요? 소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최상원은 지려밟듯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조심하셔야 합니다. 혹시라도 김한석 씨가 연락을 하거나 찾아온다면 바로 신고하십시오. 소연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다시 볼 생각도 없고 다시 엮일 이유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분 쪽에서 먼저 이소연 씨에게 접근하려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말을 남긴 채 최상호는 명함만 남기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바람이 지나가며 명함 한 귀퉁이가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 버스가 도착했지만 소연은 발을 떼지 못했습니다. 심장은 빠르게 뛰었고 손끝은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이미 잊었다고 생각했던 상처는 그대로 남아 있었고 문득 3년 전 마지막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비가 내리던 밤 경황 없던 남편의 얼굴, 숨가쁘게 내뱉던 말. 미안해, 소연아. 나도 어쩔 수 없었어. 그리고 곧바로 문이 닫히며 사라졌던 뒷모습. 그 이후 남편에게서 어떤 연락도 없었습니다. 남편의 실체가 무엇이었는지, 얼마나 위험한 사람들과 엮여 있었는지 소연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의 등 떠난 자리에는 수많은 고통과 상처와 미지의 빚만이 남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소연은 회사를 향해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머릿속은 뒤엉켜 있었고 출근길이 마치 낯선 길처럼 느껴졌습니다. 건물 로비에서 밝게 인사하는 윤다혜의 목소리조차 제대로 들리지 않을 정도로 혼란스러웠습니다. 다혜는 그런 소연의 얼굴을 보며 걱정스러운 눈빛을 띄었습니다. 선배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소연은 애써 웃으며 고개를 저었지만 다혜는 직감적으로 눈치를 챘습니다. 무슨 일 있으시죠?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답했습니다. 아무 일 아니야. 그냥 조금 피곤해서 그래. 그러나 그 말은 스스로도 믿기 어려웠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다시 한번 불길한 예감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소연의 일상은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라진 남편이 돌아왔다는 소식, 그리고 그가 위험한 상황 속에 있었다는 사실, 무엇보다 다시 자신과 얽히려 한다는 불길한 경고, 평범한 출근길에 찾아온 낯선 그림자는 앞으로의 모든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음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연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3년 전 그 밤에 사라진 남편이 왜 다시 나타났는지, 그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돌아왔는지, 그리고 그것이 소연의 삶을 어떻게 뒤흔들지. 처음에 불길한 바람은 이미 불기 시작했고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의 문은 조용히 열리고 있었습니다. 이소연은 김한석이 사라진 뒤 남겨진 빚독촉과 악몽 같은 전화들에 시달리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고 주변 사람들조차 그녀를 피해갈 만큼 상황이 심각했지만 그녀는 결코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김영숙은 아들에게 배신당한 며느리가 불쌍하다며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한석이 돌아오기를 바라며 소연과의 사이가 멀어지는 것을 은근히 기뻐하고 있었고 그런 시어머니의 태도는 소연의 마음을 더욱 피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연은 회사 구내식당에서 일을 하다가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려 쓰러졌고 그 모습을 본 윤다혜가 급히 달려와 그녀를 부축하며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다혜는 평소에도 소연을 안쓰럽게 여기며 여러 가지로 도와주었고 소연이 유일하게 마음을 열어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진료 결과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영양실조로 인한 탈진이었고 의사는 당분간은 절대 무리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소연은 병실 침대 위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자신의 지난 3년을 떠올렸고 김한석이 남기고 간 빚 때문에 사채업자들이 집까지 찾아오던 날 그 공포와 수치심을 다시 떠올리자 눈물이 저절로 흘러내렸습니다. 그녀가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돈이 아니라 이유를 듣지 못한 이별이었고 아직도 김한석이 떠나던 마지막 장면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비오는 새벽 그가 전화를 한 통 받고는 급하게 짐을 챙기며 괜찮아, 금방 돌아올 거야, 며칠만 기다려 하고 말했지만 그 이후로 연락조차 남기지 않고 사라졌던 것입니다. 그렇게 사라진 남편을 향한 실망과 미움, 그리고 여전히 어딘가 살아는 있겠지 하는 미련이 뒤섞이며 소연의 가슴 속에서 매일같이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병실 문 사이로 시어머니 김영숙이 들어오며 그녀는 며느리를 걱정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말투 속에는 은근한 원망이 섞여 있었고 소연은 그 눈빛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며느리에게 내가 한석이를 너무 몰아붙여서 그렇게 된 거 아니냐며 조심스러운 척 이야기를 꺼냈고 그 말은 소연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소연은 분명히 한석을 위해 최선을 다했고 한석이 도박에 빠져 빚더미를 만들었을 때도 끝까지 곁에서 지켜주려고 했는데 이제 와서 모든 잘못이 자신에게 있다는 듯한 시어머니의 태도는 참을 수 없는 모욕이었습니다. 그때 병실 바깥에서 소리가 들려 두 사람이 동시에 시선을 돌렸고 병원 복도 끝에서 낯익은 얼굴이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김한석이었습니다. 3년 만에 나타난 그의 얼굴은 초췌하고 수염이 자라 있었으며 예전에 여유롭고 밝았던 모습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김영숙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아들 이름을 부르며 달려갔지만 소연의 심장은 그 순간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걸어 들어와 며느리와 눈이 마주치는 그 찰나에도 왠지 모를 두려움과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소연은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며 도대체 왜 돌아온 것인지 그 이유가 가장 두려웠고 한석은 소연의 앞에서 작게 미안했습니다 하고 말했지만 그 목소리는 죄책감보다 어딘가에 쫓기는 사람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윤다혜는 뒤늦게 상황을 보고 병실 안으로 들어왔고 그녀는 이 낯선 공기와 한석의 수상한 표정을 직감적으로 느끼며 소연에게 다가가 조용히 그 곁을 지켰습니다. 소연은 3년 동안 단 한 번도 받지 못했던 사과를 듣고도 마음 한구석에서 어떤 위로도 느낄 수 없었고 오히려 더 큰 불안만이 밀려왔습니다. 한석은 잠시 눈을 피하며 주변을 살펴보더니 누군가가 혹시 따라온 것은 아닌지 계속 확인하는 듯한 행동을 했고 그 모습은 오히려 소연을 더욱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그는 갑자기 문을 닫고 소연에게 가까이 다가오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 잠시만 너희 집에 숨어 지내면 안 될까? 나 지금 위험한 상황이야. 누군가 나를 찾고 있어. 그 말은 소연의 머릿속을 강하게 울리며 갑작스러운 공포를 남겼고 윤다혜는 본능적으로 소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시어머니 김영숙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모른 채 아들 편을 들었지만 소연은 순간적으로 느꼈습니다. 김한석은 단순히 빚을 남기고 도망간 게 아니라 더 깊고 어두운 문제에 얽혀 있었고 지금 그가 돌아온 이유 역시 단순한 사과가 아니라 자신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한석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소매를 걷어 올렸고
팔에는 누군가에게 잡힌 듯한 큰 멍과 상처들이 나 있었고, 소연은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그의 3년이 단순한 도피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상처만으로 그가 다시 가족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었고, 자신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사람이라는 사실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소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왜 이제 와서 나타났냐고 묻자 한석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말은 앞으로 모든 이야기의 방향을 결정짓는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이소연은 김한석이 남긴 질문과 불안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움직임 사이에서 깊은 혼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난 3년 동안 한석이 남기고 간 빛 독촉의 전화, 그리고 하루하루 밀려오는 생계 걱정 속에서 숨을 쉬는 것조차 벅찼지만, 동시에 마음속 한켠에서는 그를 완전히 미워하지도 못해 스스로가 더 괴로워졌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요즘 들어 일어나는 이상한 일들은 이 모든 상황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생각을 점점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우선 며칠 전 새벽, 누군가 현관문 앞까지 접근했다. 사라진 CCTV 영상이 하루 종일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고, 그 이후에도 집 주변에서 낯선 남자들의 움직임이 계속 포착되면서 소연은 불안감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윤다혜는 늘 밝은 얼굴로 소연에게 힘을 주며 그녀의 하루를 조금이라도 덜 무겁게 만들려고 애썼습니다. 다혜는 소연이 겉으로는 의연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위태로움으로 하루를 버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말 한마디 행동 하나도 조심스럽게 하며 그녀의 옆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소연은 그런 다혜에게조차 자신의 걱정을 모두 털어놓지는 못했습니다. 그녀는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고 누군가에게 의지할 만큼 약해진 자신이 싫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저녁 근처 카페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소연은 다시 한번 누군가 자신을 뒤따라오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뒤돌아보면 아무도 없지만 걸음을 옮기면 또다시 따라오는 기척이 느껴져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소연은 불안함을 숨기려 애쓰며 빠르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집에 도착해 문을 잠그고 숨을 고르던 순간 휴대전화가 크게 울렸습니다. 발신 번호는 표기되지 않았고 이상한 기분이 들어 몇 초간 망설이다 통화를 받자 익숙하면서도 낯설고 무엇보다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연아 나야 김한석이었습니다. 소연은 순간적으로 숨이 멎은 듯한 충격을 느꼈고 손에서 휴대전화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고 낮고 간절한 목소리로 계속 말했습니다. 소연아 미안하다. 정말 너무 미안하다. 하지만 지금은 내가 직접 갈 수 없다. 너에게도 위험할 수 있어. 그러니 제발 조심해. 소연은 분노와 슬픔이 한꺼번에 솟구쳐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얼굴 한번 보고 설명이라도 하겠다는 말은 못해요. 왜 3년 전엔 그렇게 도망갔어요? 왜 나만 지옥에서 살게 했냐고요? 하지만 한석은 대답하지 못하고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소연아, 너 모르는 위험이 있어. 나를 쫓는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이 너에게 접근하고 있어. 그러니 당분간 아무에게도 내 얘기하지 말고 절대 혼자 다니지 마. 소연은 더 이상 그의 말을 믿고 싶지도 않았고 그저 그는 또다시 변명하고 도망치려는 것 같아 더 큰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결국 소연은 통화를 끊어버렸지만 그의 마지막 말 한마디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너도 위험해. 이 말은 몇 시간이고 소연의 귓가를 떠나지 않았고 그녀는 도대체 자신이 무엇 때문에 위험하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어 답답함만 깊어졌습니다. 다음 날 직장에서 돌아온 소연은
현관 앞에 놓인 작은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발신인은 없었고 봉투 안에는 종이 한 장과 USB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종이에는 짧고 간단한 문장만 적혀 있었습니다. 진실을 알고 싶다면 USB를 확인하세요. 소연은 온몸이 굳어버렸지만 결국 USB를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재생된 것은 놀랍게도 남편 김한석의 영상이었고 한석은 지친 모습으로 카메라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영상이 너에게 도착했다면 나는 이미 도망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는 뜻이다. 나는 3년 전 단순히 빚 때문에 도망간 게 아니다. 소연아,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말하겠다. 그 말과 동시에 영상은 울리는 폭발음과 비명, 그리고 누군가 문을 부수는 소리로 끊겨버렸습니다. 소연은 공포와 충격으로 손을 떨며 USB를 뽑았고 그 순간 집 밖에서 이상한 발자국 소리가 들려오면서 그녀의 심장은 얼어붙듯 멈춰 섰습니다.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고 소연은 숨을 죽이며 얼어붙었습니다. 문 밖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연 씨 계세요? 저예요. 최상원입니다. 소연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지만 가까스로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최상원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었고 소연을 보자마자 말했습니다. 얼굴이 안 좋아 보이십니다. 혹시 무슨 일 있었습니까? 소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서 있을 뿐이었고 상원은 그 모습으로 모든 상황을 어느 정도 눈치챘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안으로 들어가도 될까요? 소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고 최상원이 집 안으로 들어오면서 더 큰 진실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소연은 자신의 일상이 조금씩 무너져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김한석이 3년 만에 나타난 뒤로 그녀의 마음은 단 한순간도 평온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이유를 말하지 않은 채 사라졌고 그녀를 빚더미와 사회적 눈총 속에 홀로 남겨두었으며 지금 다시 나타나서는 그가 겪었다는 위험과 공포를 말하며 도움을 청했지만 그녀는 그 말 속에 존재하는 빈틈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은 너무 길었고 그동안 그녀가 홀로 견뎌낸 상처는 그 어떤 사과로도 쉽게 메워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귀환 이후 주변에서 벌어지는 이상한 움직임과 사람들의 시선, 그리고 누군가 소연을 쫓듯이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기묘한 그림자들은 소연에게 김한석의 말이 완전히 거짓말은 아닐 수도 있다는 의심도 동시에 불러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지금 그녀의 앞에 놓인 문제는 그를 믿어야 하는가, 아니면 다시 한번 그를 단호하게 밀어내야 하는가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쪽이든 그녀의 평범했던 삶은 이미 돌이킬 수 없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김영숙은 여전히 소연을 걱정하며 그녀의 집 주변을 드나들었고 최근에는 소연의 눈빛이 지나치게 예민하게 흔들리는 것을 보고 깊은 한숨을 내쉬곤 했습니다. 윤다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혜는 소연을 알게 된 이후로 누구보다 든든히 곁에서 잡아주는 존재였고 그녀는 한석이 돌아온 이후에도 변함없이 곁에 머물며 소연에게 필요한 현실적인 조언과 감정적인 지지를 보내주었습니다. 최상호는 형사로서 그저 우연히 소연의 삶 속에 들어온 존재였지만 최근에 와서는 한석의 귀환 이후 벌어지는 사건들과 어느 정도 연관된 움직임을 포착하며 소연을 더욱 신중하게 지켜보았습니다. 어느 날 밤 소연은 퇴근길 골목 모퉁이에서 느껴지는 시선에 몸을 굳혔습니다. 늘 다니던 길이었지만 그날따라 바람 소리마저 이상하게 들렸고 뒤에서 누가 따라오는 듯한 발소리가 일정한 간격으로 들려왔습니다. 소연은 차분하게 걸음을 멈추고 핸드폰 화면을 켜며 뒤를 돌아보았지만
희미한 가로등 아래에는 낯선 남자의 실루엣만이 잠시 머물다가 곧 사라졌습니다. 이 일은 그날을 기점으로 반복되기 시작했고 소연은 점점 더 불안 속에 잠식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쯤 김한석은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는 초췌한 얼굴로 소연에게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소연아, 제발 한 번만 내 얘기를 들여다봐줘. 나 정말 너한테 모든 걸 솔직히 말해야 할 것 같아. 소연은 그를 집안에 들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파트 단지 내 벤치에서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김한석은 손을 덜덜 떨며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내가 사라졌던 이유 너도 알고 싶잖아. 그게 지금 너한테도 위험을 줄 수 있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 그래서 돌아온 거야. 소연은 그의 눈을 바라보았지만 예전처럼 그 눈 속에서 따뜻함이나 믿음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대신 두려움과 조급함이 번져 있었고 그것이 그녀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한석 씨, 제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제가 왜 이런 위험 속에 들어가 있어야 하는 건지 이유부터 제대로 말해주세요. 라고 소연이 말하자 그는 무거운 숨을 한 번 더 내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도박을 한 것도 아니고 바람을 피운 것도 아니야. 나는 회사에서 어떤 문서를 운반하는 일을 맡았었지. 그 문서에는 조직의 비리를 폭로할 수 있는 핵심 내용이 담겨 있었어. 그런데 그걸 알게 된 사람들이 날 쫓기 시작했고, 결국 나는 너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으려고 도망칠 수밖에 없었어. 소연의 눈빛이 차갑게 흔들렸습니다. 그 말이 사실이라면 왜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던 것인지, 왜 자신을 절망 속에 남겨두었는지 의문이 더 커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때 한마디라도 연락하지 않았습니까? 최소한 살아있다는 말이라도.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에 한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지켜야 했던 건 너였어. 내 목소리조차 들으면 내가 흔들렸을 거고 결국 널 위험 속으로 끌고 갔을 테니까. 하지만 그 말은 소연에게 쉽게 용서의 근거가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지난 3년 동안 겪었던 경제적 압박, 사회적 비난, 홀로 견뎌온 외로움과 불안들을 잊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어느 날 소연의 집 앞 택배함에 작은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봉투에는 아무런 발신인 표시가 없었고 안에는 USB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소연은 무서울 만큼 신중하게 USB를 꽂았고 그 안에는 회사 내부 보고서로 보이는 문서와 김한석 이름이 적힌 파일이 들어 있었습니다. 문서 속에는 부정 입찰, 자금 횡령, 협박, 증거인멸 등 회사 고위층의 비리가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고 그 안에 한석이 위험한 상황에 놓였음을 짐작할 수 있는 정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문서가 진짜라면 한석이 말한 내용은 사실이었고 그가 왜 사라져야 했는지 이해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소연은 새로운 공포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서를 나한테 누가 보낸 거지? USB를 누군가 몰래 소연에게 보냈다는 사실은 또 다른 위험이 그녀에게 가까워지고 있다는 신호였고 바로 그 순간 문이 두드려졌습니다. 놀라 멈춰선 소연은 인터폰 화면을 들여다보았고 화면 속에는 최상원이 서 있었습니다. 상원은 평소와 다르게 예민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소연 씨, 지금 바로 만나야 할 것 같습니다. 급한 얘기입니다. 소연은 망설임 끝에 문을 열었고 상원은 들어오자마자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한석 씨 최근에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사람들이 소연 씨 주변까지 추적하려는 흔적이 보입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는 그 순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동시에 불이 깜빡이며 꺼졌다 다시 켜졌고
바깥 복도에서 누군가 걸음을 멈추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상호는 즉시 소연을 뒤로 밀치며 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창문 틈으로 밖을 확인한 그는 낮고 위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연 씨, 절대 문 열지 마십시오. 지금 여기에 누가 왔는지 저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소연은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그 순간 그녀는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남편이 돌아온 사건이 아니라 자신이 원치 않게 휘말린 거대한 위험의 시작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녀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고 이 순간부터 그녀의 삶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길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소연은 김한석이 다시 세상 앞에 모습을 드러낸 이후 점점 더 불안한 그림자가 그녀의 일상 속에 드리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늘 느끼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한석이 3년 전 도망칠 당시 남긴 빚은 이미 소연의 일상을 철저히 파괴시켜버렸고 그녀는 오랜 시간 분노와 슬픔 사이를 기울거리며 버텨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돌아온 뒤로 소연의 주변에서는 이상한 일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누군가 집 앞에서 서성이는 듯한 소리가 들렸고 소연이 퇴근할 때마다 뒤에서 일정한 간격을 두고 따라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렸으며 심지어 다혜가 일하는 카페에도 정체를 알 수 없는 남자들이 와서 수상한 질문을 하고 간다는 이야기까지 들려왔습니다. 소연은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자신을 달랬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불안감은 점점 목을 조여오는 듯한 느낌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날 밤 소연은 오래된 아파트 복도를 지나 집 문을 열기 전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 뒤를 돌아봤습니다. 하지만 복도는 고요했고 오래된 형광등이 윙윙거리며 흔들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소연은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어 들어섰지만 그 순간 작은 봉투가 문틈 아래에서 붙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봉투 안에는 단 한 줄의 글과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는데 사진 속에는 소연이 남편 김한석과 결혼하던 날의 모습이 담겨 있었고 종이에는 그가 왜 돌아왔는지 당신은 아직 모릅니다라는 짧지만 불안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소연의 손이 차갑게 떨렸고 오래된 공포가 다시 심장 속까지 파고드는 느낌이었습니다. 소연은 이 모든 일 뒤에 누가 있는지 의심하기 시작했고 자연스럽게 최상원이 떠올랐습니다. 상원은 한석의 과거 동업자로 알려져 있었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더 어두운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한석이 빚더미에 앉게 된 가장 큰 배경에는 상원이 있다는 사실을 소연은 사부에서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상원이 은근하게 소연에게 접근해 오며 당신이 한석 씨를 정말로 지키고 싶다면 나와 거래를 하자고 했던 날부터 소연은 상원이 절대 가벼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돌아온 이후로 점점 그 그림자가 더 짙어지는 것처럼 느껴졌고 소연은 당장이라도 무언가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소연은 다혜에게 아침 일찍 카페에서 만나자고 연락을 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 인연으로 서로에게 기대어 살아가는 존재였고 소연은 다혜에게만큼은 이런 불안을 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차갑게 부는 아침이었다고 소연은 의자에 앉자마자 봉투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다혜는 얼굴이 굳어졌고 혹시 집 CCTV는 확인해 보셨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소연은 그런 장비를 설치한 적이 없다며 고개를 저었고 다혜는 조금 고민하더니 사실 지난번에 어떤 남자가 카페 근처에서 선배를 묻고 다녔습니다라고 털어놨습니다. 소연은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고 남자의 인상착의를 들었을 때 무의식적으로 떠오른 얼굴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최상원이었습니다. 소연은 더 이상 이렇게 불안하게 지낼 수 없다고 판단했고 직접 상원을 찾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상원은 그의 사무실에서 언제나처럼 느긋한 표정으로 소연을 맞이했지만 그의 눈빛은 처음 봤을 때보다 훨씬 더 차갑고 계산적이었습니다. 소연은 테이블 위에 봉투를 올려놓으며 이게 무슨 뜻인지 설명해달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상원은 느린 미소를 지으며 자신은 그런 짓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그의 표정은 너무나도 익숙하게 꾸며진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소연에게 김한석이 왜 3년 만에 다시 돌아왔는지 정말로 알고 있느냐고 되물었고 그 말은 마치 오래된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처럼 여유가 담겨 있었습니다. 소연은 그의 말투에 섬뜩함을 느끼며 다시 묻자 상원은 비로소 자신이 말하고 싶었던 핵심을 꺼냈습니다. 그는 한석이 빚을 진 게 단순한 사업 실패 때문이 아니었으며 3년 전 사라졌던 날 한석은 어떤 중요한 자료를 가지고 도망갔다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 자료에는 상원뿐 아니라 상원이 연관된 거대한 비리 조직의 이름들이 적혀 있었고 그 자료를 들고 도망간 사람이 한석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소연은 충격으로 숨이 멎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상원은 그 자료를 찾는 일이 자신에게는 절대적으로 중요하며 그렇기 때문에 한석이 돌아왔다는 사실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인지 알겠냐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소연에게 섬뜩한 제안을 했습니다. 그 자료를 당신이 먼저 가져오면 난 당신과 당신 주변을 건들지 않겠습니다. 소연은 그 말 속에 담긴 위협이 얼마나 큰 것인지 깊이 느끼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상원의 말이 사실이라면 남편이 돌아온 것은 단순한 감정적 이유 때문이 아니라 자신을 보호받기 위해서였을 가능성이 컸고 그 자료는 지금도 어딘가에 숨겨져 있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소연은 남편의 낡은 가방 속에 항상 가지고 다니던 노트가 하나 있다는 것을 떠올렸고 가방을 뒤져 그 노트를 꺼냈습니다. 노트 속에는 빨간 줄로 체크된 이름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고 그 아래에는 상원과 연결된 인물들의 주소, 사건 날짜, 계좌 흐름 등이 꼼꼼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소연은 눈을 의심할 만큼 정확하면서도 위험한 정보가 적혀 있다는 사실에 몸이 떨렸습니다. 그러던 중 문이 벌컥 열리며 한석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소연이 노트를 들고 있는 것을 보자 얼굴이 완전히 사색이 되었고 노트를 빼앗으려 다가왔습니다. 소연은 물러나며 왜 이런 걸 숨겼는지 물었고 그제야 한석은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무너지며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조직의 비리를 알게 되면서 자신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소연을 지키기 위해 도망쳤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소연은 그의 말에서 진실과 거짓이 섞여 있다는 느낌을 받았고 무엇보다 3년 전 자신을 혼자 남겨두고 사라졌던 날의 상처가 떠올라 차갑게 등을 돌렸습니다. 그날 밤 소연은 한석이 잠든 뒤 노트를 들고 조용히 집을 나왔습니다. 그녀는 이 싸움에서 자신이 스스로를 지키지 않으면 아무도 지켜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고 자료를 기반으로 경찰에 증거 제출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어둠 속에서 누군가 소연을 따라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자 검은 모자를 쓴 남자들이 서 있었고 그들은 상원의 사람들이 분명했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이 다가오자 소연의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손에 쥔 노트를 더 단단히 쥐며 자신이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결심을 굳히고 골목 끝으로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운명은 이제 단순히 과거의 상처를 넘어서
생존과 정의의 문제로 바뀌어 가고 있었습니다. 이소연은 김한석의 병실 앞 복도에 서서 천천히 숨을 골랐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그녀의 마음은 쉼없이 요동쳤고 상처받고 분노하고 이해하려고 애쓰고 받아들이려고 버티며 결국 여기까지 오게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맞아야 할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김영숙은 딸의 어깨를 조용히 잡아주며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려 했지만 소연은 고개를 저으며 이제는 끝까지 스스로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다혜도 복도 끝에서 조용히 소연을 지켜보며 작은 응원을 보냈고 최상원은 의사와 함께 병실 문 옆에서 김한석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김한석의 병세가 생각보다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며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고 소연은 그 말을 듣고도 눈을 크게 뜬 채 아무 반응 없이 그저 조용히 김한석이 있는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김한석은 침대에 누워 있었고 창문 사이로 부드러운 햇빛이 그의 얼굴에 내려앉아 예전보다 훨씬 야윈 얼굴이 더욱 고요해 보였습니다. 소연이 들어왔다는 걸 느낀 김한석은 천천히 눈을 뜨며 미약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소연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지만 그의 손을 조심스레 잡으며 왔습니다라고 말했고 김한석은 미안합니다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동안 감춰왔던 진실, 떠난 이유, 돌아온 이유, 다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소연의 머릿속에서 얽히며 한꺼번에 지나갔지만 그녀는 감정을 억누르고 조용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떠났을 때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으며 매일 버텼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압니다. 당신도 많이 힘들었다는 걸요. 우리가 서로에게 솔직하지 못했던 시간들이 너무 길었지요. 김한석은 떨리는 숨을 들이마시며 자신이 떠났던 이유, 아픈 모습을 소연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던 마음, 빚으로 그녀를 힘들게 만들고 싶지 않았던 마음, 무엇보다 소연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두려움이 자신을 도망치게 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소연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그마저도 손등으로 훔치며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당신이 돌아온 순간부터 저는 모든 걸 천천히 정리했습니다. 상처받았던 감정도 인정했고 당신을 향한 마음도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너무 오래 솔직하지 못했다는 사실을요. 김한석은 흐릿한 눈빛으로 소연을 바라보며 이제는 더 이상 그녀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고 말했고 마지막으로 그녀에게 가장 미안했던 것은 그녀의 마음을 제대로 붙잡지 못했던 자신의 어리석음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소연은 그의 손을 더욱 꼭 잡으며 제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당신도 저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서로에게 등을 돌렸던 그 시간들까지도요라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병실 밖에서는 윤다혜가 눈물을 훔치며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고 김영숙은 기도를 하듯 두 손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최상원은 아무 말 없이 병실 창가를 바라보며 김한석의 마지막 용기와 선택을 존중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한석의 숨은 점점 더 가늘어졌고 그의 손끝은 차가워지면서도 소연의 손을 놓지 않으려는 듯 힘을 주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흔들리는 목소리로 소연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사랑합니다. 내가 떠난 뒤에도 부디 행복해 주세요. 나는 이제야 당신에게 진심을 고백하는 이 시간이 너무 늦지 않았기를 바랍니다. 소연은 흐르는 눈물을 참지도 숨기지도 않고 그의 손등에 뺨을 기댄 채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늦은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때때로 돌아오는 길이 멀 뿐입니다. 당신은 결국 돌아왔고 저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말이 끝난 직후 김한석의 숨은 아주 천천히 그리고 아주 고요하게 멈춰갔고 소연은 그 순간 그의 손을 더 세게 잡으며 마지막까지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김한석의 얼굴은 마치 오래된 미안함과 후회를 모두 내려놓은 듯 평온했고 소연은 그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당신의 마지막이 외롭지 않도록 제가 옆에 있었습니다라고 속삭였습니다. 장례식은 조용하게 치러졌고 소연은 그의 유품을 정리하면서 김한석이 자신에게 남긴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편지에는 당신은 나의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내가 당신을 떠나 있었던 시간 동안 단 하루도 당신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당신이 앞으로의 삶을 나보다 더 밝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랍니다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고 소연은 편지를 가슴에 안고 오래도록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 소연은 다시 자신의 삶으로 돌아갔고 윤다혜와 김영숙은 그녀가 무너지지 않도록 곁에서 지켜주었습니다. 최상호는 장례 후 소연을 찾아와 한석이 남긴 사업 관련 정리 자료를 전하며 그가 소연에게 남긴 마지막 배려라고 말했습니다. 소연은 모든 서류를 바라보며 이제는 혼자서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어느 봄날 소연은 조용한 카페에 앉아 햇살을 바라보며 김한석과의 지난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고통과 배신의 시간도 있었지만 사랑과 진심이 마지막을 덮어주었던 그 순간을 기억하며 이제는 미련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그를 떠나보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석 씨, 저는 이제 행복해지겠습니다. 당신이 바라던 그 길을 제가 걸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말과 함께 소연의 마음에는 비로소 평온이 찾아왔고 그녀는 조금 더 단단해진 모습으로 새로운 하루를 향해 걸어나갔습니다. 이것이 그녀와 그의 마지막 이야기였고 동시에 소연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첫 이야기였습니다.